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나르키소스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는데요. 나르키소스에 관한 신화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나르키소스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아주 생그럽고 잘생긴 미소년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사랑을 줬지만 나르키소스는 너무너무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누군가 사랑을 주면 너 따위가 감히?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거절당한 누군가가 복수심에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신은 그래서 나르키소스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탁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얼굴만 안 보면 오래 산다는 신탁 또는 금기였죠. 하지만 신화 속 금기는 늘 어겨야 마시겠죠.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 사랑 결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탁대로 절망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자리에 피어난 꽃이 수선화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만 들어봐도 나르시시즘이 무엇인지,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성격 유형인지 대략 느낌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르키소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떠올랐다면 아마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왜 사과하지 않을까? 나는 왜 배려할수록 더 힘들어질까? 나에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총 5권의 책을 참조했습니다. 영상 끝에 가서 각각의 책에 대한 리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즘에서 나르라는 접두어는 마취, 혼수 상태, 마비, 홀리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약품이나 상태를 만들 때 이 접두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나르시시즘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제3의 인물도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도취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어떤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이 생의 모든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다 못해 집착하는 상태를 말하죠. 예전에는 이런 용어보다는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오만하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건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혹시 나르시시스트인가? 이러면서 막 가슴이 콕콕 찔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가슴이 콕콕 찔릴 정도로 양심이 있는 분들은요. 자기 객관화를 해보려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말하게 될 건강하지 못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자기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각자의 고유성, 개성, 개별성이 있습니다. 정말 유니크한 존재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만큼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 지낼 수 없기 때문에 타인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을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가 보고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와 다른 무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학습이고 배움입니다. 그렇게 배우면 결과적으로 나의 세계는 확장됩니다. 내가 아는 세상과 상대가 보는 세상이 더해져서 나의 세상이 커져가는 거죠. 성장의 가장 근본이 나와 너가 다르고 분리된 존재이며 독립적인 개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데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구별해서 말하자면 건강하다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조금 있지만 건강한 나르시즘, 건강한 자기중심주의, 건강한 개인주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되 타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인정하고 타인에게도 타인의 세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피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삼가하고 갈등이 생겼을 땐 서로 합의라는 걸 하죠. 서로 양보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조절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언행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변명이나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감정 또한 나의 감정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은 어떨까요? 이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보편적으로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건강하지 못한 병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말로 타인에 대한 배려, 생각, 공감 능력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물론 그런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척을 할 때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해서 얻어낼 게 분명히 있을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그런 척을 굉장히 잘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속임수를 잘 쓴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대의적이고 명분이 있고 타인을 위한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인정 욕구만 생각하는 행동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자신이 잘났다고 칭송받는 건 당연하고 옆에서 누가 지금 힘들다고 하면 공감이나 해결책을 제안하는 대신 자기가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옆에 바로 힘든 사람이 있는데도요. 왜냐하면 관심이 자신에게 몰려야 하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관심, 찬사, 인정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포장된 멋진 모습이 안 통하면 완전히 반대로 세상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고 힘든 피해자가 돼요. 자신이 보호받고 배려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런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통하면 상대를 인정사정도 없이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사람의 본 모습, 어떤 인생의 진가, 인성의 참모습은요, 늘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선택의 기로 앞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런 척을 해도 그 가면이 얼마 안 가면 드러나게 되죠. 그 가면 뒤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매우 허약하고 빈약하고 미성숙한 자아가 가려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엇보다도 감정 처리에 굉장히 미숙합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해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인정을 해야 거기에서부터 뭔가 해결 능력이 생기고 발전이 있는 건데 자신이 못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보통 상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질을 해도 자존심이 좀 상해도 싫은 소리, 잔소리 이렇게 들으면 내가 좀 그런가 하고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격 장애라는 말이 붙는 거겠죠. 그 중에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감별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물질만을 주고받는 건 아닙니다. 마음, 생각, 에너지, 정서, 감정 이런 보이지 않는 것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 정확하게 5대5로 나눠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른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이게 되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한쪽으로만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너무 잘해주다가 갑자기 너무 무시하거나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게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잘해줄 때는 이 정신이 홀릴 정도로 구름에 올라탄 듯 비행기 태운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칭찬을 하거나 사랑스럽다고 막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러브바밍, 그러니까 사랑의 수류탄을 막 정신없이 터뜨립니다. 정신을 홀딱 다 빼놓는 거죠. 마음을 훔쳐갔다는 말을 할 정도로 너무 과하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못남이 드러나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 보여지는 것에 엄청나게 집중하는 거죠. 자신을 정말 멋진 포장지로 숨기는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관계가 발전하려면 사실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하고 미약한 부분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의 약점이, 나의 미약한 부분이 드러나도 그걸 공격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거나 감싸주는 거, 이게 진짜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의 포장지 뒤에는 정말 나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 나르시스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들 말대로 이 철부지 같은 허약한 인간이 숨어 있는데, 이 철부지라고 하니까 너무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철부지라기보다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트롤이라는 요정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트롤은 아주 못된 장난만 치고 인간을 괴롭히는 요정이거든요. 이들의 가장 큰 약점은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힘을 빼놓게 하는 거는 본명을 들키는 거거든요. 이 나르시스트들하고 좀 비슷하죠. 나르시스트들은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 그 가면 뒤에 허약하고 나약한 진짜 자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몸부림치도록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거죠. 자신의 현재 위치나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과정, 업적, 성취, 노력과 상관없이 굉장히 과대망상적인 자기 기대가 있어요. 자의식 과잉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한 어떤 망상적인 기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막 노력을 한다거나 발전적인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매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단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상이, 상상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조절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그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현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장지 또는 가면이 벗겨지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현실 도피적인 과대망상이 굉장히 심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을 혐오하는 거죠.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너무 두려운 거고,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이런 수치심을 정말 극혐하죠. 근데 더욱 정말 기만적인 게 이런 게 모든 게 드러났는데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둘러대고 임기응변하고 막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굉장히 그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모든 증거와 어떤 상황과 증인을 이렇게 드러내야 겨우 인정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짓말을 물고 늘어지죠. 이 초콜릿을 먹고 나서 입에 묻은 게 보이는데도 안 먹었다고 박박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엄청나게 억지를 부립니다. 이렇게 쉴드 친다는 말 있잖아요. 철저하게 방어하고요. 이 방어벽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믿고 행동을 해요. 정말 자기 착각이 대단하죠. 그래서 타인을 쉽게 무시하고 우월감에 빠집니다.
우월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감정이거든요. 우월감의 반대가 열등감이잖아요. 우월감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강강약약이 아니라 강약, 약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중성은 선택적인 분노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마동석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억가와 주장이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구 갑질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껍데기를 들춰보면 이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신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 제멋대로 그런 자격을 부여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갑질조차도 통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경멸하고 시기합니다. 자신이 우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와, 이렇게만 나열하니까 정말 괴물 같죠? 네, 저는 나르시스트들은 감히 말하겠지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일상을 갉아먹는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곰팡이 같은 괴물이라고 생각해요. 곰팡이가 한번 퍼지면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하는 조언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하고 멋지고 위대하다는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약간 갈등과 충돌이 시작하면 어떤 발전도 없이 배움도 없이 그저 기싸움으로 변질되고 감정 소모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선적이고 때로는 악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체면과 자기 가면은 굉장히 챙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명망과 관심은 받고 싶기 때문에 가끔은 정말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기부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렇지만 뒤에서는 악행을 일삼기도 하죠. 드라마 모범택시 2에서 보면은요, 이 대리수설하는 이 알코올 중독의 원장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사회 지역에서 엄청난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리수술을 시키고 알코올 중독이고 굉장히 사악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 이중성이 굉장히 역겹습니다. 앞에서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뒤에서 저지르는 그런 만행들이 상대적으로 더 역겹게 느껴지는 거죠. 이 나르시스트들에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나르시스트들과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처음부터 나르시스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자신의 허약함과 작디 작은 자아를 숨기는데 아주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게 잘 통하는 사람을 또 잘 찾는답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반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에코이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쿠스를 사랑했던, 그에게 헌신했던 에코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에코이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배려심도 많고 상대에 대한 이해심도 많고요. 상호 존중하는 굉장히 건강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티도 내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말이나 부탁을 잘 들어줘서 경청과 공감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강점이 나르시스트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해 별로 경계를 하지 않고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죠. 그리고 윤리의식과 도덕적 상식이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를 많이 존중해 줍니다. 이걸 나르시스트가 본능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들은 이용당하는 거죠.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용당한다는 말, 이용한다는 말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이들의 호의와 선의가 악용되는 겁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이들을 이용하면서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요. 막 과할 정도로 막 마음에 빚을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친절을 베풀죠. 에코이스트들은 자신이 과도한 칭찬을 받는 게 불편하면서도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을 합니다. 에코이스트가 생각하는 건 인간관계는 상호 균형이 잡힌 그런 주고받는 관계를 좋아하거든요.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는데 바로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초반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숨어있는 의도, 나를 경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이런 의도를 모르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데 이게 먹히는 순간 나르시스트들은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대단하게 누군가를 속여먹고 마법사가 어떤 초현실적인가를 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가진 생각, 나의 감정,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의심이라는 건 철학의 기본 명제고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요. 가스라이팅의 목적인 이 자기의심은 자기를 부정하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감정을 묵살해버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옳지 않다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 이상한 감정, 그 찝찝한 감정을 무시하도록 하죠. 이 부정적인 자극으로 계속 이 감정을 주입하다가 그게 통하지 않으면 존재를 부정해버려요. 이 에코이스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존재를 부정당하면 따지고 싶고 억울하고 뭔가 관계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가 괴로운 걸 보면 나르시스트들은 연민이나 동정심을 갖는 게 아니라 속으로 굉장히 통쾌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해요. 그러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너는 잘못된 거고 나는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잘못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비겁함과 나약함으로 진실을 뭉개버리죠. 그런데 이조차도 먹히지 않을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피해의식,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물론 진짜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자라고 그 감정팔이를 하는 거죠. 또는 피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을 스스로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과 위로를 받고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리 내 책임이 없다고 그래도 그냥 인류 보편적으로 좀 미안한 감정,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에코이스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잘 느껴요. 이 사람들이 공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들은 이런 죄책감과 책임감을 계속 유발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처리해야 할 자기의 감정, 이 모든 거를 전가해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과 엮이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에코이스트들은 계속해서 상대의 말을 듣고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객관화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요. 그런데도 상대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해결점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의견을
새겨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되돌아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했는데 자신의 일상은 피폐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죠. 나르시스트들은 에너지 뱀파이어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관계가 돼버려서 정말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면 나르시스트들이 다시 다가와요. 다시 한번 과하게 선물을 주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그게 정서적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도 뭔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불편한 상황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어서 얼렁뚱땅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그런 생각이 들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의 오해가 있다면 풀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심각하지 않다고 치부해버리거나 거기에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좋거나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서 얻어온 거나 아니면 생색내거나 그렇게 막 이렇게 티내기 좋아하는 선물들을 하는 거죠. 선물이란 건 상대를 위한 건데 이때조차도 이들이 자신이 선물을 해줬다는 자신의 행동에 초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도 선물을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줬으니까 이러면서 마음을 풀면 그렇게 나르시스트를 받아주면 그때는 너무 확실한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마디로 호구 취급을 합니다. 막대해도 내 뜻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인색해지죠. 이 인색한 게 물질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찔끔찔끔 뭔가를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데 이걸 브레드 크럼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빵 조각을 죽지 않을 정도만 조금씩 떼어주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될 정도로만. 상대는 그럼 정서적으로 너무 목말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던져지는 빵 조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르시스트들에게 길들여진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극과 극,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면서 각성하지 않는 이상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코디펜던트가 돼버립니다.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에 서로 이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힘들 때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떠넘기는 거예요. 서로 균형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손해보는, 이용당하는 그런 힘든 관계가 돼버립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미부여를 하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말려도 자신만큼은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희생양을 자처하기도 하고요. 인지와 감정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르시즘은 어떤 건지 저는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관계 중독에 빠져버린 코디펜던트 주변에는 플라잉 몽키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오즈 마법사에서 나왔는데요. 사악한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 무리를 시켜서 그 주인공과 친구들을 엄청 괴롭히잖아요. 이 플라잉 몽키는 계속해서 좀 바람잡이를 해요. 나르시스트의 어떤 대리인 역할도 하고요.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막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도 잘한 건 없다. 아니면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과민 반응하지 마라. 그래도 이 사람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 관계로 다시 복귀할 거를 종용하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스트를 은근히 칭송하고
코디펜던트를 깎아내리죠. 저는 이들도 잠재적인 나르시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 나설 용기는 없지만 나르시스트를 완벽하다고 칭송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정말 비겁하고 찌질한데요. 이들은 내연적 나르시스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놓고 나르시스트라고 드러내질 않아요.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이 에고이스트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건 바로 책임감입니다. 모든 나르시스트가 책임감이 없어요.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티가 나질 않습니다. 은근하고 꾸준하게 남 탓 시전을 굉장히 잘해요. 이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그 인성이 그 바닥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책임이나 자기도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100% 이거는 남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순수하게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도 굉장히 과대망상을 하는데 이 외연적 나르들을 보면 그들은 굉장히 대놓고 잘난 척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잘난 척을 하면 흉보겠지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시대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난 사람들,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수동적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대놓고 맞짱 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동적 공격을 하면서 이 방식을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죠. 아주 착각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하면서 은밀하게 반항하는 형식으로 공격을 해요. 대놓고 드러내질 않습니다.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잠수도 굉장히 잘 탑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오셀로에 나오는 이아고가 저는 굉장히 내연적인 나르시스트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공격하질 않고 타인을 조정하거든요. 이와 대조적으로 외연적 나르시스트는 나르시스트라고 이마에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향력을 과하게 행사하려고 과시하죠. 자신이 가진 그 가짜 매력으로 어필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부족함, 못남을 대놓고 드러냅니다. 나 못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못남으로 사람들을 동정심을 유발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죠. 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엮이면 정말 인생이 고달파지는 그런 인간 유형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 도대체 나르시스트들은 왜 생기는 걸까? 이런 나르시즘은 어디에서 왜 만들어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전이다, 아니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유전적인 기질이 있다고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될 수도 있고 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나르시즘을 바라보는 견해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바뀌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건 결국 태생, 유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기질대로 산다면 아마 인간 세상은 지옥일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가진 기질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교육이고 배움이고 사회화 과정이잖아요. 이 사회화 과정의 가장 기본은 내가 남과 다르다. 즉 다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또는 양육자를 인식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아기는 양육자와 자신을 잘 분리하지 못합니다. 아예 자아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알겠지만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엄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적인 공생관계 또는 애착관계가 발달이 되는데요. 아기는 양육자와 떨어지면 불안감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이 분리되었다는 느낌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아이는 그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감정보다는 나약하다는 느낌, 혼자 못하겠다, 혼자 못 있겠다라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불안감보다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외부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불안감이 너무 강하고 반복이 될 때 아이가 양육자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외부 자극을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외부 자극이라는 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즉 외부의 시선을 수용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자기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치심을 잘 적절하게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전부 다 못하잖아요. 다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혼자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소한 작은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야 아이가 발전하거든요. 그런 좌절은 굉장히 건강한 좌절이에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유아기적 망상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거든요. 아, 내가 못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야 하는데 이 좌절이 건강하게 되려면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좌절과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자신의 능력과 자율성과 한계를 알아가면서 타인의 자율성도 인정하는 그런 관계로 성장하죠. 그러면서 자유의 고유한 개성과 개별성을 획득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적절하고 건강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이는 지나친 수치심, 지나친 좌절, 지나친 죄책감으로 그래서 자아상이 굉장히 쪼그라든다고 얘기를 할까요? 굉장히 소심해지죠. 근데 이 소심해지는 게 넘어서 이제 너무 그게 극도하게 뭔가 불안하게 되면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적으로 애착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 감정을 대신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징징거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러면서 감정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양육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거죠. 그게 나르시스트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정말 몸만 커버린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조금 못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동정심과 어떤 연민으로 대할 수도 없는 굉장히 못난 금쪽의 어른이 되고 마는 거죠. 굉장히 민폐입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당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이들은 정말 자신의 감정조차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병적인 나르시스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장 환경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런 애착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나르시스트가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부모에게 적절한 위로와 보상과 어떤 응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잘 자라난 사람을 잘 자라나요. 오히려 독립적으로 능력 만렙의 해결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환경을 탓할 수만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 키웠네, 네가 잘했네, 못했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은 내가 가진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르시스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저는 이 현대 사회에서 가져야 할 소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스트를 나르시스트라고 알아보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건 그만큼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상사나 동료가 나르시스트라면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요. 이미지도 깔끔하고 멋져 보이고 나름 능력도 좋고 문제 해결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초반에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감정을 다루는 게 매우 서툴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다 떠넘기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잘하면 자기 능력, 못하면 남 탓 시전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를 떠넘기면서 경계를 침범하죠. 일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 중에 나르시스트가 있다면 참 곤란한데요. 이게 이제 천륜이라고 해서 이렇게 맺고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맺고 끊을 수는 있지만 엄청난 결단력과 어떤 계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각오가 없으면은 이 관계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부모가 나르시스트인 경우에는 자녀를 금쪽이로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의식 과잉을 넘어서 내 자식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허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허락을 하죠. 보통 이를 두고 골드 차일드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허락하는 것 같지만 이게 과잉보호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 또는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초점은 이 나르시스트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과시욕 아니면은 자신을 빛내줄 무언가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대신해서 성취할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를 달래주기보다는 과격한 분노나 처벌 또는 학대, 방임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신기하게도 역할 분담을 하는데요. 골드 차일드라는 그런 예쁨과 사랑과 관심과 특권을 다 부여받는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자신만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아서 이유 모를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똑같이 부모처럼 나르시스트가 되거나 그럽니다. 이 나르시스트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스케이프코트, 그러니까 희생양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면 이 아이 탓, 뭐가 힘들면 얘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이도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트루스 텔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뼈아프게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그 용기를 내기까지는 굉장히 희생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트루스 텔러가 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의 어떤 잘못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린 아이가 봐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 용기의 무게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예 이런저런 관심조차 받지 않는, 보이지 않는 아이 또는 인비저블 차일드 또는 로스트 차일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방치된 아이, 방임된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은 어린이 되고 나서 부모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지만 잘 끊어내질 못해요. 이 가족관계를 끊어낸다는 건 정말 상당한 용기와 어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상황도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게 갖춰졌을 때 이게 폭발이 되고 막 끊어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나르시스트 부모가 자식을 놔주지를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굉장히 힘없고 나약해지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굉장히 잘하고요. 또 내가 놔줬으니까 너는 당연히
내가 키워줬으니까 너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부양의 의무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 이 나르시스트 부모에게서 떨어지는 게 그런 부모 밑에 있다? 그러면은 저는 공간 분리를 하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독립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있는 시간을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일상 스케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어서 이렇게 독립적인 개체인 거를 이제 부모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독립선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많이 힘든 과정이죠. 근데 반대로 자녀가 나르시스트일 때 이것도 정말 힘든데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신이 아이를 잘못 키웠다라는 죄책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세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장 과정에서의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잘못되진 않거든요. 이거는 정말 본인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아이를 감싸 안아요. 성인이 돼서도. 그래서 이거를 막 아이의 못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 커서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등골 브레이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은 무조건 자녀를 정말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스트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거리두기거든요. 한마디로 부모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따로 살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 먹여 살리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요즘 이제 막 경제가 힘들고 뭐 취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막 그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 사회적인 어떤 불안도가 높아지니까 그 부모님 집에서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같이 사는 그런 집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그래서 같이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나르시스트들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아가 정말 빈약하거든요. 근데 사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대단하지만 또 누구나 약점이 있고요.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보통이라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거나 수용하거나 이해하려고 들겠지만 나르시스트들은 아예 그걸 부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게 나르시스트입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이 허약한 자아상을 숨기는 허접한 이 보이는 허상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심이 되는 거죠. 본인이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굉장히 과대포장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 코스프레 또는 아픔을 뜬금없이 말해서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이들의 관계 방식이 굉장히 맥락이 없고 뜬금없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뭔가 벙찌게 만들거나 대화를 끊고 주제를 확 바꿔버리고 이런데 아주 수법에 도가 텄죠.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나르시스트 성향이 다분한 한 환자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정형외과 병동이었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다쳤냐, 사고가 났느냐 하면서 서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암 환자도 계셨었어요. 이제 뼈암 환자가 있었고. 근데 그때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아, 정말 이 사람은 좀 힘들겠다. 치료도 힘들고 삶도 힘들겠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픔이 가장 괴롭고 힘들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모두가 아프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 침상 옆으로 추락사고를 당한 사람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추락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처참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뼈가 굉장히 조각조각 나고 이 바깥으로 봐도 이 피부나 이런 살점들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프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놀라고 걱정하고 막
이제 다들 막 아파서 입원했는데도 그 사람들 막 걱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르시스트 그 환자분은 나중에 간호사한테 병실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그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지 않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르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수법을 쓰는지 잘 알았으니까 이젠 나르시스트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걸 알아볼 시간이겠죠? 이처럼 나르시스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정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감정적인 반응이 오는 게 그들에게는 에너지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를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표정, 무감각, 무감정입니다. 이걸 회색돌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반응을 안 해주는 거죠. 인간관계가 말과 감정과 생각을 주고받는 건데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돌도 아니라 그냥 흔하디 흔한 회색돌이 돼서 심드렁하게 반응하는 거죠. 나르시스트들은 이 상대방의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반응을 해주면 자신이 찔리면 찔리는 대로 이렇게 반응한다고 조정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장난 로봇처럼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반복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하고는 더는 통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면서 관계에서 멀어지죠. 마치 그 병실에서 나갔던 그 환자분처럼 말이에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에코이스트들 분들은 사실 이렇게 대하면 자기 자신이 되게 냉정하고 못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막 마음이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양심에 찔린다거나 오히려 잘해주는 게 편하지 못되게 구는 건 못하겠다. 그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 죄책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정말 이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변했네, 나빠졌네, 못돼졌네, 온갖 막말은 물론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그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그 반응을 끌어내려고 온갖 생쇼를 다 한 다음에 나머지 감정, 그 죄책감과 책임감을 떠넘기고 떠나가 버려요. 억지로 그런 감정을 만들어서 상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따지는 순간 다시 엮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상관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그 기간을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장벽을 좀 두텁게 하고 나만의 경계를 확실하게 해두는 게 굉장히 좋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나르시스트와 관계가 정리되면 마치 커다란 전쟁을 겪고 난 것처럼 상당한 후유증이 생겨요. 뭔가 마음이 지친 건 당연하고요. 이 사람에 대한 의심, 관계 회피가 굉장히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저는 이걸 종교의 언어로 빌려 말한다면 정말 큰 죄악 중의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게 쌍방과실이라고 그래도 이 이용한 사람의 잘못이 훨씬 더 크거든요. 나머지는 내가 혼자서 그걸 삭혀야 돼요. 아,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많이 내줬구나라는 그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돌보지 않은 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잘 들지 않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런 건 아닌가? 내가 고쳐야 할 건 없나? 이러면서 자책을 엄청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책은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책을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르시스트에게 당한 사람은 나르시스트처럼 그대로 돌려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나르시스트와 관계가 다시 엮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아무한테나 잘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고
착하게 대하는 건 정말 나 자신을 잡아먹으라고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곳에 제 발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타인에게 착하지 말고 자신에게 착하게 구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르시스트가 뱉은 말들을 절대 곧이곧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입맛에 맞춰서 나를 재단했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거짓 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써내린 그 서사를 반대로 써나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르시스트가 던진 말은 사실상 그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욕하고 혼내고 자책할 용기가 없어서 그걸 상대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측은지심을 갖되 그 감정을 나르시스트에게는 사용하지 마세요. 용서는 내 마음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너를 용서해준다, 네가 힘들었구나 라고 하면은 상대는 오히려 너가 뭔데 용서를 해 이러면서 갑질을 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후회도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때 너무 멍청했어, 바보 같았어, 내가 왜 그런 사람이랑 엮였을까 이러면서 그 사람이 한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내재화하거든요. 그게 후회로 나타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감정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후회도 미련도 없어야 돼요. 그 사람과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나르시스트는 정말 상대를 도관에 든 쥐처럼 정서적으로 정말 힘들게 담금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르시스트다라고 판별이 되면 탈출, 관계 두절, 자기만의 영역 회복, 이 세 가지가 단계별로 정말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나르시스트 생존자인 저의 경험적인 의견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책을 참조했습니다. 정말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르시시즘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2006년도에 출간돼서 지금까지도 출판되고 있는데요.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었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건조하고 교과서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이렇게 감정을 배제한 책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르시스트가 어떤 유형인지 그런 개념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은 왜 사과하지 않을까? 나는 왜 배려할수록 더 힘들어질까? 이 두 권은 윤설람 작가님의 책인데요. 직접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시고 그 나르시스트의 어떤 본질, 대응법, 그리고 에코이스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왜 사과하지 않을까는 이 나르시스트에 대한 분석이라면 나는 왜 배려할수록 더 힘들어질까? 이 책은 나르시스트에게 당한 사람들, 에코이스트들, 이 선한 의도가 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치유에 집중해서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많은 경험과 사례가 담겨 있고 이 작가님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가 문체에도 묻어나서 저는 굉장히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나에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이신 원은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밑줄 긋고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까지 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모든 책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껍기도 하고요. 학술적인 내용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좀 다양합니다. 이 책도 에코이스트들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윤설람 작가님의 책이 친구와 같은 책이라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마음이 따뜻한 전문 상담가와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던 어떤 회복 과정에서 일기를 많이 썼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일기조차에서도 나는 이렇게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 삶의 과정, 뭐 인생에서 있을 때 내가 빠진 삶을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나 화법으로 글을 써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신비하게 약간 치유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내가 몰랐던 내 자신과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서 나는이라는 문장을 써내려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 나는이라는 이 문장이 대화체로 사용할 때는 살짝 유아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영어권에서 언어 발달 과정을 이야기할 때 수동태 사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아기는 언제나 나는 무슨 뭐 영철이는 영희는 철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이라는 문장에서 아이가 어느 순간 수동태를 사용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 영미권에서는 그때 아이가 비로소 독립심과 자립심이 생겼다는 걸 판단을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 누군가가 나는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나르시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대화의 형식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하지 않는 거, 그건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렇게 약간 쎄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제 나름대로의 어떤 나르시스트 감별법이긴 하거든요. 나르시스트들은 제가 봤던 책들과 이 영상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정신과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라 당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나르시스트를 겪고 나서 조금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나를 방어하지 못하고 나를 지키지 못한 게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다고 제 마음에 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와 너와 우리가 균형 있게 마음속에 공존할 때 그게 저는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로 거듭나서 상대도 상대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을 때 그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타인에게서 나의 행복을 채우려는 건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이게 제가 나르시스트를 겪고 나서 얻은 나름의 성찰입니다. 정말 긴 영상이었었는데요.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